지스 신동진이고요.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조금 제가 보통 이렇게 과거 가가지고 과거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거밖에 저희 가지고 스토리를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좀 수준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좀 맞춰서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물리학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물리하면 이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이제 물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고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위인전을 이제 읽으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위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도 이제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위인전의 단독으로 뭐라고 하죠? 단골로 들어가게 돼 있는가? 네? 거의 모든 위인전에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웬만하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무엇을 했길래 인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잘. 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한다기보다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집에 살았어요. 이런 초가집에 여기는 이제 유럽이어가지고 우리 그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랑 좀 다르긴 한데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침대에 넣고 집안에 이제 동물들을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 동물들랑 같이 살고 밥은 어떻게 먹냐? 그냥 이제 농사 지으면서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애기도 애기도 없네요. 어린이랑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어떻게 노는지 그거를 이제 삶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딱히 특이한 건 그냥 물놀이 하고 겨울까지 물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모여가지고 뭐 이런 동그라미 굴렁쇠 같은 거 굴리고 그 다음에 뭐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은 이제 게임기 하고요. 그렇죠? 스마트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은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요. 아까 농사짓는 거와 다르게 컴퓨터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놀 때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엄청난 큰 기구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엄청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이제 물리학에 대해 소개를 여기까지만 물리학 딱 소개하고 그 다음은 그냥 이야기 거의 안 했는데 하긴 하죠. 물리학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측을 하고 수학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게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한 질문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그 선생님이 내일 뭐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들이 냈을 때 문제를 예측하거나 못하거나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집에 이제 땅값이 오르겠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음 이제 시험 볼 거 문제를 예측하고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엄청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그런 걸 예측하고 모든 거를 다 예측하고 싶은데 그거를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은 물리학은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천천히 설명해보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더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물을 어떠한 힘으로 던졌을 때 저게 정확히 떨어지는지 그런 걸 모두 예측해가지고 던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은 로켓을 이제 쏠 때 어떠한 힘으로 이제 쏴야지 정확히 어디에 가는지 그런 걸 예측하는 게 모둠의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그런 물리학이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천천히 살펴봅시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뭐 좀 많이 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항상 바뀌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계절이죠, 그렇죠? 지금 겨울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봄이 되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게 계속 계절이 바뀌는가?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그 사람들이 또 찾아내는 특이한 거 있는데 바로 별자리였어요. 별자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보이는 별자리가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절일 때는 또 똑같은 별자리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점성술 들었나요? 그 타로 같은 거 보고 그런 게 이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연관 관계를 이제 잊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을지 뭐 갑자기 무슨 홍수가 난다든지 뭐 그런 걸 예측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예측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는 잘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보는 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이제 관측을 했고 그거를 이제 결국 왜 그런지 이제 밝힌 사람이 이제 뉴턴입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학을 직접 써가지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왜 이러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밝혔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뉴턴이 어떻게 이러한 이제 법칙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뉴턴의 미리암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구하고 태양이 이제 돌고 있지.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뉴턴이 조금 특이한 그런 게 뭐냐면은 이 당시 이제 가장 당연히 그러겠지만 가장 이제 이 과학자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원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턴은 이 당시에 이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턴이 이제 상하나무 아래서 이제 어떤 걸 깨우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뉴턴이 우리 겪었던 이제 코로나처럼 유럽에서 전염병이 퍼졌었어요. 전염병이 퍼진 상태에서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상하나무 아래서 생각을 할 거죠. 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돌고 달도 왜 돌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밝히고 싶었던 거죠. 그럼 밝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갑자기 사과가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떨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지구랑 달이랑 태양이랑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 법칙이 그들만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뉴턴은 지구랑 달을 태양뿐만 아니라 사과도 지구랑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태양이 지구가 도는 거랑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랑 같은 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건데 뉴턴은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왜 그러냐면 계속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일반적인 뭔가 우리가 식으로 뭔가 적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법칙을 찾은 게 이제 뉴턴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물체는 이 식을 따라요.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지구하고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사용하는 식도 이 식을 쓰고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할 때 번지점프에서 지구를 향해서 떨어질 때도 이 식을 사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을 던져가지고 그 공이 땅에 떨어지는
예측을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어떻게 돌고 달도 지구를 어떻게 돌고 그리고 우리가 땅에 떨어질 때 어떠한 속도로 떨어지는지 그런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매우 이제 그 결과 전에 잠깐만요. 이 순서가 잘못됐네. 아무튼 그러면 이거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물좀 마실까요? 간단하게 실험 활동을 하다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중력방정식 모든 이제 사실 여기 물리학은 조금 디테일한 거긴 한데 물리학에서 이제 특이한 거가 뭐냐면 아까 봤듯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왜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식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 식에서 아까 봤던 그 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물체는 땅에 떨어질 때 사실 같은 속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같은 속도로기보다는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어떤 물체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험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들이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볼링공하고 깃털이 있는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볼링공, 그쵸? 왜 그러죠? 그게 틀린 겁니다. 무거우니까가 틀린 겁니다. 네, 한번 봅시다. 근데 실제로 그죠?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개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볼륨이 먼저 떨어지죠. 깃털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력방정식 아까 그 식에 따르면은 둘이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한 게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깃털처럼 가볍고 그 넓이가 좀 큰 물질은 공기의 그 저항을 받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만 빼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식을 정확하게 따른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공간에 공기를 싹 빼고 볼링공하고 깃털만 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봅시다. 그리고 공기를 다 뺀 상태에서 볼링공하고 깃털을 이제 동시에 떨어뜨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똑같은 속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거의 동시에. 그래요? 네. 아까랑 비교하면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거의 동시에 이제 바닥에 이제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런 이제 큰 법칙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한 법칙이 중력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통 세상에서는 볼륨은 빨리 떨어지고 깃털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렇죠?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깃털이 떨어질 때 그 바람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하지만은 공기가 가만히 있고 깃털이 움직이는 거랑 깃털이 가만히 있고 공기가 움직이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생겨서 그리고 깃털이 이제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수학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깃털이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정해서 예측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물리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뉴턴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은 사실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청 크게 이제 발전이 일어났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증기기관이 결국에는 이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을 기계가 이제 대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 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보통 특히 제가 드려보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살던 동네에서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 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먼 거리를 더 갑자기 이동할 수 있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떠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턴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또 그 뉴턴이 발견한 그 운동 방식으로 그걸 잘 계산해가지고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가 타고 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돈도 많고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고 더 어떻게 더 발전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들어볼 수 있을까? 좀 특이한 건데 제철소에서 이제 철을 만들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이나 이제 증기기관 차를 이제 다 철로 만들어요. 철로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영구적으로 이제 쓰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철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계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철을 생산하고 더 좋은 그러한 이제 그 증기기관을 이제 만들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철을 만들 때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장인들이 이런 계량을 하고 싶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철이 뭐 1000도가 됐을 때 뭐 두들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철을 생산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가 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철이 철의 온도가 철의 색깔이 온도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철을 재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00도에서는 한 빨간색 이게 켈빈이긴 할 텐데 도로할게요. 빨간색이 보이고 점점 더 빨개지다가 1500도가 되면 거의 흰색처럼 이제 철이 보입니다. 그러한 이제 현상이 관측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한 철의 온도에 따라서 이런 색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막스 플랑크가 이제 등장합니다. 막스 플랑크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 아까 뉴턴이 보여줬던 그 뉴턴이 가지고 있던 물리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 철 문제를 풀면은 이 사실 좀 이해가 어렵긴 하지만은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얘가 왜 빨간색이고 얘가 왜 흰색이 되는지 온도에 따라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빨리 넘어가네.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막스 플랑크는 우리가 이전에 관측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관측하는 게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사는 게 우리가 이걸 거시색이라고 부르는데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보는 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면 벽에 부딪히면 거기 다 떨어지고 그런 거가 다 우리가 경험으로 관측하는 건데 그 경험으로 관측했던 그 물리 그 현상으로는 우리가 이 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철의 온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 뭔가 다른 식으로 좀 나중에 책을 보세요. 왜냐면 설명해도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구별할 수 없는 입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철 온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된 거예요. 막스 플랑크가. 그래서 사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양자역학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그 움직임, 물체의 움직임하고 전혀 이제 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물리학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양자 세계의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가 벽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차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냥 타고 나죠. 그죠? 멈추죠? 근데 양자 세계, 전자의 경우에는 벽에 부딪히면은 이걸 진짜로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이런 것부터가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측하는 그 세상이랑 조금 다른 그 현상들이 조그만한 세계, 양자는 정확히 양자는 그건 아니지만은 엄청 조그만한 세상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19세기 초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 그래서 가장 큰
양자역학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열을 내서 어떻게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얻어내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양자 컴퓨터 엄청 이제 빠르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도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핵융합 발전소도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핵융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태양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이 어떻게 열을 내는지 그거를 정확히 따라해가지고 인공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태양을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핸드폰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를 건데 사실 엄청 많은 이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으면은 전기도 이제 가끔 끊겨야 되거든요. 전기가 가끔 안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전화도 잘 못하고 전화도 이제 집에 가서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거나 이제 공중전화기 가가지고 전화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아무나 이제 전화하고 인터넷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물리학의 발전이 결국에는 우리의 실생활을 이제 많이 바꾼 거죠. 많이 바꿔서 엄청 많이. 그래서 다음 너무 말을 계속 많이 하는데 선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냥 퀴즈를 준비가 안 됐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참 이제 모든 어떻게 위인전에도 보면 엄청 천재다, 엄청 천재고 제일 똑똑하고 뭐 그렇게 계속 묻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이분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걸 그냥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시작을 하면은 아인슈타인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유명한 일화긴 하지만은 박사 졸업을 하고 특허청에 갔어요. 특허청에 가면 특허청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게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이제 정해주는 조절해주는 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봤다시피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왔잖아요.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유럽을 기차로 다 이었어요. 기차로 다 이으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가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은 시간 동기화가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베를린은 지금 8시인데 파리는 뭐 7시로 하고 있고 다 다릅니다. 자기 시간 정확히 나눈 게. 근데 기차는 어떻죠? 기차는 제 시간에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관해가지고 그런 것에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했고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군사적으로 기차 타고 군대가 쭉 이동해가지고 빨리 작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은 기차 놓치고 뭐 기차 뭐 군대 안 오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스위스 특허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른 도시에 있는 시계를 똑같이 맞출까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계속 맨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뉴턴이 그 지구가 왜 돌고, 네? 지구가 왜 원운동을 하면서 돌고 뭐 그런 걸 생각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움직일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뭐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특이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실험적으로 특이한 게 한데 물론 조금 이전이긴 한데 좀 몇십 년 전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한 게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차에 있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혼자 상상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특허청에서 이런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사람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운 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동하는 그
그 물체의 시간은 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그 물체의 시간보다 천천히 흐르고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 당시 발견 안 했는데 언젠가는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관측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물리학적인 푸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인슈타인은 보다 너무 엄청 일찍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혼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라고 불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 우리가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올 때도 썼을 거예요. 뭐냐면은 GPS,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내비게이터가 내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고 세 개가 떠 있고 그 세 개에서 전파를 쏩니다. 내 위치가 아니고 그 인공위성에다 쏜 시간을 쌓아요. 그러면 빛이 이제 날아와가지고 내가 그 정보를 얻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빛의 전파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인공위성 위치 알고 내 위치 알아가지고 내 위치 고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디테일한 수학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는 일단 보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좀 더 복잡하고 일단은 약간 우리 세계가 약간 트램펄린처럼 중력이 트램펄린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분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과학책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식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봤고 이제 조금 우주 얘기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많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이 어디 떠있고 그 정도는 이제 관측할 수 있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해봤지만은 우리가 공이 어떻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양자들이 어떻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다 관측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주는 우리가 직접 가서 뭐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공을 던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거를 전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신호만 받아가지고 이럴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이 엄청 큰 블랙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매우 좁고만한 공간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해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전혀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거기 영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분이 쿠퍼 박사가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캐내서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 될 거니까 살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아 나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양자 중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고. 근데 두 번째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가고 싶잖아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 이제 새로운 행성이 있으면 우리가 지구가 당장 그러진 않을 거지만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지구를 찾아서 떠나고 싶은 그런 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근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빛의 속도가 한정돼 있고 우리가 이미 뭐 가장 가까운 은하가 뭐 몇 광년, 몇십 광년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빛도 몇십 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속도로 가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찾은 특이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공간이 두 개가 뚫어져 있어요. 조금 이해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인터스텔라에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이 공간에 이제 웜홀 같은 게 생기면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공간적으로. 디테일한 수학 공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있는데 이게 완전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돼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주는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그림처럼 어린이들이 그냥 바닥에서 놀고 땅바닥에서 놀고 물놀이 하고 그러고 노는 거에서 이제 뉴턴의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지. 물론 아까 처음에 기차가 개발 안 됐으면은 자기 마을에서만 살았어야 되는데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비행기 발전이 일어나고 쉽게 이제 먼 나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제 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도 모르죠. 근데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현실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잘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물리학 지식, 물리도 포함해가지고 과학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거를 어디다 써먹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물리학 지식이 필요한 그런 회사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지금 파란색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이고 거기서 이제 애플, 엔비디아, 이제 TSMC, 삼성도 조금 삼성 여기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양자역학이나 그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이 안칠한 이 파란색 애들은 이제 컴퓨터공학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지금 AI도 그렇고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제 기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제 매우 부서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사실 왜 미국에서 이제 기반으로 살 게 아니면 우리가 한국 회사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한국 회사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지식이 매우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이제 과학자 또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좀 두 개에서 들리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엔지니어링, 공학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과학자나 이제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걸 조금 강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거냐면은 국어, 수학, 영어 열심히 해라. 그게 왜 그런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중요한가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이 점수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그걸 왜 반영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국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쓰는 글을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적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는 지금 모든 그 지식들은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읽거나 물론 AI도 좋긴 하겠지만은 일상을 번역해가지고 쉽게 읽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스텝 없이 바로 읽는 거가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돼.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수학은 아까 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물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을 하고 사실 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경제가 변하고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씁니다. 인류는 수학을 써요. 수학을 써가지고 그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 없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과학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과학은 대학교 와서 하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 유인이도 결국에는 와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전공할 그 지식을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에 흥미를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서 좋은 대학에 가서 이걸 배우면은 이제 과학자가 될 준비가 된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대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대학교 와가지고 그 지식으로 이제 먹고 살 거면은 그 지식을 배울 때 열심히 해야지 대학교 와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싶다. 말은 쉽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걸 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들다 보면은 뭐 시행착오가 있죠. 시행착오로 이제 그걸 뛰어넘으려면 경험이
생각을 해내려면은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하셔서 강조하는 게 지식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그리고 이 다양한 생각이라는 결국에는 뉴턴과 어떻게 보면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우리를 좀 가르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계속했던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얘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인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강연 들으시면서 교수님께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간단하게 선물도. 아까 블랙홀이랑 워홀이 네. 수학적으로 그 식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워홀이 식으로 증명되려면 순간 이동도 식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순간 이동은 그 양자역학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순간 이동하는 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능한데 우리는 조금 힘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편하게. 네. 워홀은 실제로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은 오물은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식으로만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아직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지는 못했어요. 네. 선제성 이론을 이용해서 빛이랑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 네. 공간이 살짝 줄여진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공간을 줄여서 워플을 할 수도 있나요? 미래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네. 아까 이제 빠르게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그 시간이 더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빛의 속도로 만약에 피해가 없이 달리고 있다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쌍둥이 문제인데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은 그대로 가는데 그 빛의 속도를 안 가는 사람하고의 나이 차이는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달라져요. 네. 흐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워홀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대학교를 물리학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가서 이제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네.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이 각각 정의하는 중력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자가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일단 중력법칙 하나 세우고, 그렇죠? 하나 세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인슈타인 고정을 합니다. 추가적인 텀을. 그러니까 뉴턴도 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인슈타인 쓰는 것도 붙여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사용하는 거는 거의 둘 다 쓰긴 하는데 주로 이제 아인슈타인 걸 씁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별이 이제 이동하고 그런 걸 대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 수성 있잖아요. 수성만 하더라도 뉴턴식으로 제대로 못 구합니다. 예, 조금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아인슈타인이랑 상대성 이론을 조금 고정해줘야지 정확한 그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그 식을 세워가는 거죠. 그 와중에 뉴턴을 또 세우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이렇게. 우주에서 블랙홀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블랙홀이 사라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라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중력. 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력은 항상 끌어당겨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 사과를 지구가 끌어당기듯이 옆에 있는 별도 끌어당깁니다. 계속 끌어당기다 보면은 중력이 그러니까 그 무게가 엄청 커지거든요. 무게가 엄청 커지면은 별이 그 무게를 못 견디고 확 줄어들거든요. 이제 체감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엄청 작은 공간으로 다 뭉쳐요. 그 모든 그 별 하나가 들어가고 지금 태양만한 별이 지금 뭐 총알만하게 이제 변하는 게 이제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조그만해요.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사라지는 이유도 있어요?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가지고 알아내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블랙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네. 그거를 알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그 과학자가 되려면 대학도 안 가도 돼요? 대학을 지금 기준으로는 가야 합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과학자, 아까 말한 음악자랑 과학은 좀 다른데 과학자의 경우는 박사까지 좀 해야 됩니다. 지구도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냥 우주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지. 그쵸.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이 우주가 생겨나고 어떻게 끝난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게 있지. 과학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 그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 우주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거는 관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만 있고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질문 많아가지고. 웜홀 있잖아요. 네.
무게를 가진 모든 물질을 중력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유천한데 이제 지구랑 달이랑 넘어가는 건데 태양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생각하다가 자기도 작용을 하고 사과도 작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칙이라 해가지고 만유의 법칙 이렇게 일단 그렇게 부르고 있긴 한데 질문? 네, 앤트맨 보면은 네. 앤트맨이 양자 세계로 들어가는데 네. 그럼 앤트맨한테도 그 양자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크기 차이거든, 크기 문제거든요. 크기 문제이기 때문에 작아지면은 양자역학 사실 거기서도 영화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져서 이제 뭔가를 풀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끝났죠? 아니, 혹시 네. 빛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시간이 멈출 수도 있나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네. 어디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멈추거나 뒤로 가거나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시간을 시간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이게 왜 흘러야 되는지 그것도 그냥 몰라 그냥 있는 겁니다. 네,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별 두 개가 충돌하면은 별이 부서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랙홀 같은 경우도 블랙홀이 되기 위한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의 반절반절 두 별이 충돌하면 블랙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죠. 네. 저희 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신동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